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자료는 토큰포스트 모닝 뉴스 브리핑과 관련 속보들입니다. 본 심층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편화된 기사들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맥락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구조적 흐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다룰 이슈들이 그 지정학적 위기부터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규제와 기관 자본의 유입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개별 기사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그저 혼란스러운 파도 같지만 그 기저의 인과관계를 엮어보면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해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바로 해부해보죠. 아마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시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 3대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었죠. 특히 그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로빈후드 주가가 3%나 올랐거든요. 이건 시장 전반에 꽤 긍정적인 분위기가 돌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 발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소비가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메리 데일리 총재의 발언이 주식시장에 안도감을 준 그 논리적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의 실적 하락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실적 방어선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경기 침체, 즉 리세션이잖아요. 그 리세션으로 가는 징검다리 하나가 치워진 셈인 거죠. 미국 거시경제의 하단이 아주 단단하게 지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튼튼한 펀더멘털의 보호를 받으면서 훈풍이 불었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반응은 약간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7천 달러에서 7만 1천 달러 선을 오갔고요. 이더리움도 2천 달러에서 2,200달러 선을 오가면서 방향성을 잃고 좀 널뛰기를 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증시의 훈풍이 암호화폐 시장으로는 전이되지 못한 건가요? 그게 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 결정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기업 실적이라는 명확한 완충장치가 존재하죠. 그렇죠. 실적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이나 리스크 센티멘트,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에 필터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젯밤 암호화폐 시장은 그 튼튼한 거시경제라는 방파제와 평평한 지정학적 위기라는 폭풍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진앙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학적 위기, 바로 그 부분인데요. 여기서 아주 극적인 속보가 등장합니다.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2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뜨자마자 비트코인과 XRP가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었죠. 사실 이 부분은 메커니즘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습이 완전히 취소된 것도 아니고 단지 2주 유예된 것뿐인데 이게 왜 즉각적인 매수세로 폭발한 건가요? 투자 심리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연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잠겨있던 유동성의 브레이크를 푸는 역할을 한 겁니다. 아, 브레이크를 풀었다. 네, 전쟁 같은 극단적인 지정학적 이벤트가 임박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자산의 현금화하고 관망하는 태세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거시적 배경이 깔려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아까 데일리 총재 발언처럼요.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장을 짓누르던 유일한 단기 약재인 이란 공습이 2주 뒤로 미뤄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나마 거치면서 억눌려 있던 대기 자본이 안도감과 함께 즉각적인 매수세로 나타난 현상인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센 폭풍우 속에서 미국 펀더멘탈이라는 튼튼한 방파제가 시장의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만큼이나 시장을 오랫동안 짓눌러온 또 다른 뚜껑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바로 규제 이슈인데요. 오늘 재무부 뉴스를 보면 미국 정부가 GNU수법 이행을 위해서 해외자산 통제국, 즉 오팍과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인 FinCN을 동원해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아주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졌죠. 게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데이비드 우드콕을 신임 집행국장으로 임명하면서 규제의 연속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겉보기에는 이게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형적인 악재 뉴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년 동안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숨통을 조인다는 인식이 팽배했잖아요. SEC가 집행국장을 새로 임명했다는 건 더 많은 단속을 의미하고 특히 오팍이나 핀시엔 같은 기관들이 개입한다는 건 아주 강력한 제재를 뜻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해석하기 쉽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규제 압박 뉴스가 나오는 동시에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 대금은 2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블랙록 비중만 19억 달러에 달하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전통 금융사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이 상반된 현상,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완벽하게 연결된 인과관계입니다. 먼저 OFAC와 핀시엔이 어떤 기관인지 그 성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관들은 SAC처럼 단순히 금융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국제 테러리스트나 마약 카르텔 혹은 적대국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는 미국 국가안보의 최전선 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스테이블코인 감시에 나섰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달러 패권의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중대한 선언입니다. 규제를 가하는 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블람록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기관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구조적 동기화와 연결됩니다. 규제를 단순히 시장을 막는 장벽으로 보지 마시고 새로 뚫린 거대한 고속도로의 차선과 속도 제한 표지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의 표지판이요? 네, 블랙록 같은 수십조 단위의 자금을 굴리는 기관 트럭들은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불법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매입한 비트코인이 북한이나 테러리스트의 자금 세탁에 연루될 것이라면 그 기관은 정말 치명적인 법적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펙이나 핀센이 불법 자금을 솎아내고 감시망을 촘촘히 짜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월스트리트 기관들에게는 이제 안심하고 투자해도 좋다는 일종의 안전보증 수표가 되는 셈이네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과거의 암호화폐 시장이 일종의 무법지대, 개척지였다면 지금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편입되기 위한 정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겁니다. 네. 제니어스법 시행이나 SAC의 압박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프로젝트에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천억 달러의 월스트리트 자금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유입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규제 강화와 기관 자금 유입은 절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흥미롭네요. 거대 자본이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제도권 편입의 과정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스트리트의 막대한 자금이 합법적인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한편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내부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여전히 날 것 그대로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온체인 흐름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익명지갑에서 제미니 거래소로 1201 BTC,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미니 거래소의 특성을 좀 고려해야 하는데요. 제미니는 주로 기관 투자자나 미국의 큰손들이 이용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개인 지갑에서 이런 특정 거래소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한다는 것은 보통 잠재적인 매도 물량, 즉 차액 실현을 준비하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휴전 관련 속보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직전에 세계의 신규 지갑이 이 타이밍을 정확히 적중시키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온체인상에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내부 정보 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노골적인 움직임이었죠.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오히려 특정 세력의 정보 비대칭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만약 이런 대규모 자금 이동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추적한다면 이걸 시장 참여자들에게 선행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과 자금의 이동 궤적을 낱낱이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 버튼을 누른 주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의도로 눌렀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거든요. 데이터 이면의 맥락은 알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내부 정도를 가진 세력이 공습 유해 소식을 미리 입수하고 포지션을 구축했다고 가정해보죠. 대중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그 거대한 발자국을 확인하지만 이미 가격은 움직인 후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결과론적인 지표일 뿐
실시간으로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행동하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단순한 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자금의 흐름으로 치환되는지 그 거시적인 인과율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거시적인 인과율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 오늘 뉴스에도 나왔던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드론 공격, 카타르의 미사일 요격, 그리고 이란의 새로운 협상 제안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잖아요. 이 일련의 사태들은 결국 국제 유가의 변동성으로 직결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자극을 받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내부 정보를 가진 똑똑한 자본은 이 길고 복잡한 연쇄 반응을 순식간에 계산해서 온체인상에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외교적 결단이 실시간으로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과 연동되는 과정이 정말 치밀하게 얽혀 있군요. 그런데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 속에서 아주 이질적인 뉴스 하나가 또 눈에 띕니다. 비트코인 ATM 운영사인 비트코인 디포가 해킹을 당해서 360만 달러 규모의 BTC를 탈취당했다는 사건인데요. 네, 방금 전까지 블랙록의 수십억 달러 ETF 유입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을 접하니까 스케일의 괴리가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 같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이 가진 극단적인 양면성, 즉 정보와 인프라의 비대칭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상단에서는 철저한 규제망을 갖춘 전통 금융사들이 합법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수십조 원을 안전하게 굴리고 있죠. 그렇죠. 제도권의 보호를 받으면서요. 그런데 하단에 있는 소매시장의 인프라, 즉 비트코인 ATM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날 것 그대로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60만 달러면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하면 정말 작은 액수지만 이 뉴스가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펀더멘털이 아무리 개선되어도 보안 리스크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니는 거네요. 네, 규제가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이 산업 기저에는 기술적 보안이라는 본질적인 리스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네, 펀더멘털, 지정학적 리스크, 규제의 동기와 그리고 온체인 정보의 비대칭성까지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오늘 하루 어떤 지표들에 시선을 고정해야 할까요? 당장의 비트코인 가격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시장 해석의 기준점이 될 세 가지 관전 포인트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이벤트와 외교 일정의 진행 상황입니다. 중동 상황 말씀이시죠?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발표할 이스라엘과 이란의 협상 현황, 그리고 백악관이 협상의 출발점으로 평가한 이란의 새 제안이 실제로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우디 송유관 피격 여파와 맞물려서 국제 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결국 거시경제 지표로 어떻게 번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군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포지션 조정과 거래소 자금 흐름의 추적입니다. 아까 살펴본 제미니로 유입된 12,000일 BTC가 실제로 현물 매도로 이어져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지갑 이동이나 장외 거래에 그치는지 거래량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규모 이체 숫자에 바로 겁먹을 게 아니라 그 자금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책적 리스크 관리의 상향 평준화 추세입니다. 오늘 오픈 AI가 아동 성착취 방지 정책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언뜻 보면 암호화폐 시장과 무관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AI 기업의 윤리 정책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신흥 산업 전반에 걸쳐 자율적 규제와 리스크 관리 기준이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디지털 자산 업계 역시 프로젝트 팀들이나 거래소 스스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는지가 궁극적으로 기관 자본을 안심시키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외부의 규제 압박 이전에 업계 내부의 자율적인 정화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쏟아지는 단편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기저에 흐르는 자본과 규제의 구조를 읽어내는 시각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화두 하나를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오늘 소식 중에 연구진들이 AI 에이전트의 거래 실수에 대비해서 새로운 금융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 뉴스가 오늘 분석의 결론과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 내부자가 지정학적 휴전 소식을 미리 입수하고 지갑을 옮기긴 상황을 논의했잖아요. 네,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선행 매매였죠.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초거대 AI 에이전트가 중동의 파편화된 분쟁 속보나 온체인상의 미세한 자금 이동을 인간보다 훨씬 먼저 읽어내고 자동으로 매매를 실행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복잡해지는데요. 인간 내부자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AI가 온체인 데이터와 뉴스를 융합해서 스스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산해 매매를 끝내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시장 분석의 핵심 변수로 다루었던 공포와 탐욕 같은 인간의 시장 심리라는 변수는 과연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화하게 될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정보 우위와 감정적 대응을 무력화시키는 시대가 온다면 자본시장의 룰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청취자분들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